인구 1만 5천 명의 조용한 미국 마을. 이웃이 자기 가족보다 서로를 더 잘 아는 그런 곳. 저녁이면 거리가 거의 텅 비고 사람 실종 소식은 처음 듣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들리는 곳. 2018년 9월 24일 엠마의 부모는 딸이 학교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평온함과 규칙성에 익숙했던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했다. 저녁 8시 30분 엠마를 기다리다 지친 아버지 리처드는 지역 경찰서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찼지만 너무나 평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그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몇 시간은 확인 작업에 쓰였다. 학교, 이웃집 마당, 가족 친구들.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는 엠마가 횡단보도에 있는 것을 봤다고 기억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집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리로 꺾는 것을 봤다고 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목격된 경로는 너무 짧아서 흔적 없이 사라지기에는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오전 11시경 경찰관들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 엠마는 가장 가까운 주택가에서 약 1km 떨어진 숲 지대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 그녀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었다. 떨어진 낙엽으로 조심스럽게 덮고 부러진 나뭇가지로 위를 덮었다. 엠마의 학교 가방조차 그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혼돈 속에서도 질서의 외양을 유지하려 애쓴 것처럼 보였다. 현장의 법의학 전문가는 사망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목의 흔적은 질식사를 말해주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싸움의 흔적이나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엠마는 분명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뢰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가까운 사람 중 누가 그녀를 그렇게 방심하게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 이웃 동네의 노부인인 한 증인은 저녁 6시경 개와 산책할 때 숲 지대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 회색 차가 서 있었다고 기억했다. 차가 낯익어 보였지만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고 조용한 동네에서는 낯선 차가 보통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은 지역 주민이자 농부인 잭 로슨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는 저녁에 같은 회색 차를 봤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는 잠시 서 있다가 엔진을 끄지도 않고 빠르게 떠났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회색 자동차라고 메모하고 이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엠마 학교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27세의 제이슨 리였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전과 기록에는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들이 있었다. 그는 이미 사소한 다툼과 난동으로 경찰에 기록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제이슨은 바로 회색 차, 낡은 포드를 몰고 다녔는데 이 차는 학교 근처와 인근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목격되었다. 첫 신문에서 제이슨은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엠마가 실종된 저녁에 대한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었다. 교대 근무 후에 술을 마시고 목적 없이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진술은 엇갈렸고 그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다.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다른 용의자가 거의 즉시 나타났다. 엠마의 가족 바로 길 건너편에 살던 외로운 연금 수급자인 토마스 케네디. 보통 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톰은 평생 이곳에서 살았고 이웃들은 그의 조용하고 다소 내성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했다. 하지만 엠마가 실종된 후 톰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그가 현관에 너무 자주 앉아 지역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를 방문했고 짧은 신문 후에 토미 제이슨 못지않게 불안해하지만 더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저녁 내내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이 저녁 7시경 그를 거리에서 봤다는 질문에 그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따라서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었다. 첫 용의자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은 제이슨 리를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차를 조사하여 사건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다. 제이슨 자신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의 옷과 손을 검사했지만 일하다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 몇 개의 긁힌 자국 외에는 중요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제이슨의 차는 비어 있었다. 특이한 것은 없었다. 의심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범죄 현장 감식 전문가는 수사 과정을 즉시 바꿔놓을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엠마의 손바닥에서 천사 그림과 지역 교회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기념품 열쇠 고리를 발견했다. 이런 열쇠 고리는 아이들이 일요일 예배 중에만 받을 수 있었다. 엠마의 가족은 교회를 거의 가지 않았지만 열쇠 고리는 우연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다. 감정 결과 열쇠 고리에는 다른 사람의 DNA가 있다는 것이 즉시 밝혀졌다. 이 DNA는 제이슨의 것도 엠마 가족의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경찰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열쇠고리는 엠마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아는 사람과 단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던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아직까지는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열쇠고리가 발견되면서 수사의 모든 역학관계가 급격히 변했다. 그때까지 수사는 표준적인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이웃, 의심스러운 인물, 명백한 우연의 일치. 이제 수사는 새로운 깊이를 띠게 되었고 증거 자체는 흔적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엠마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천사가 그려진 작은 기념품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보여도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모두에게 생각하게 만든 증거였다. 전문가들은 엠마의 손바닥에서 발견된 열쇠고리가 지역교회의 가장 어린 신자들을 위한 일요일 모임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에게 이 발견은 엠마가 가족들이 극히 드물게, 그것도 큰 명절에만 가던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엠마의 부모인 리처드와 캐롤라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갔다. 부부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둘 중 누구도 엠마가 자신들 몰래 어딘가, 특히 교회에 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족에게는 엄격한 종교적 전통이 없었고 만약 엠마가 어떤 예배나 행사에 가고 싶었다면 분명 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열쇠고리는 바로 엠마에게 있었고 이는 답변을 요구했다. 수사관들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학교로 가서 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누군가 엠마를 교구 방문에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엠마의 일부 또래들이 실제로 지역교회의 일요일 모임에 갔다는 것이 금방 밝혀졌다. 몇몇 소녀들은 엠마가 몇 번 그들과 함께 했지만 항상 이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즉시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마치 부모님께 자신의 방문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한 친구가 왜 숨기는지 물었을 때 엠마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엄마가 알면 화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부모님에게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리처드와 캐롤라인은 딸이 왜 그런 순진한 고백을 두려워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발견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수사 목표는 명백했다. 교회와 그 공동체였다. 수사관들은 성직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낮에 그곳을 찾아갔다. 조셉 목사는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 겨우 33세에 젊고 개방적이며 미소를 짓는 부드럽고 호감 가는 목소리를 가진 그는 빠르게 지역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의 카리스마와 항상 적절한 말을 찾는 능력 덕분이었다. 형사들이 조셉에게 엠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마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는 듯 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엠마를 기억해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몇 번 나타났던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로 묘사했다. 목사는 엠마가 부모님께 이 방문을 숨겼다는 사실에 놀랐고 만약 더 일찍 알았다면 반드시 가족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도 침묵했다. 엠마가 실종된 저녁에 대해 조셉 목사는 망설임 없이 설명했다. 그는 교회 일로 인근 마을에 있었고 다른 교구 대표들과 만나 늦은 밤에 돌아왔다고 했다. 누군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셉은 차분하게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하며 고속도로와 주유소의 카메라가 그의 여정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알리바이 확인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메모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이 완벽하게 차분한 이야기 속에서 미묘한 긴장의 끈을 감지했다. 자신의 여정에 대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던 목사가 왜 엠마에 대한 언급에 눈에 띄게 불안해했을까? 전문가들이 도로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동안 수사는 다시 엠마 가족의 노인 이웃인 톰에게로 향했다. 이전에 그를 의심했지만 기소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더 강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수급자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톰의 집은 단지 낡고 외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와 생활 방식에 전혀 맞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사관들은 많은 낡은 장난감, 아동복, 심지어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사진까지 발견했다. 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몇 년 전에 사망한 여동생의 아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척에 대한 유일한 추억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들의 물건을 기념으로 보관했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했다. 상황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물건 중 어느 것도 엠마나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없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증거는 약했지만 불안했다. 이틀 후 범죄연구소에서 교회 열쇠고리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용의자의 명확한 프로필을 제시했다.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남성. 이는 사건 당시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노인 이웃 톰을 자동으로 배제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수사관들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듯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인근 주의 경찰서에서 온 것이었다. 형사들은 첫 신문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행동했던 조셉 목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불과 몇 년 전 그의 이전 교구에서 경찰이 부모들의 여러 불만 신고 후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목사가 어린 신자들에 대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떤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제 조셉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성직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경찰이 예의주시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수사는 다시 빠르게 진행되었고 용의자 범인은 다시 한 명의 이름으로 좁혀졌으며
이제 모든 실마리와 증거가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누구도 감히 의심의 눈초리로 입에 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인근 주에서 불안한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는 활발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조셉 밀러 목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지난 5년 동안 3개의 다른 마을에서 3개의 교구를 바꾼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각각의 장소에서 밀러는 똑같이 시작했다. 쉽게 신자들의 신뢰를 얻고 특히 아직 10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사람이 되었다. 이전 교구들의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전 신자들은 조셉에 대해 다르게 평가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능 있고 배려심 많은 교회 봉사자로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과도한 보살핌이 부적절해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다. 부모들은 밀러가 때때로 가장 어린 신자들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고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들과 단둘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종종 어른들과 별도로 교회에 초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불만이나 공식적인 고발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심각한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불충분한 암시와 소문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경찰관들이 다시 목사를 불러 이야기했을 때 그는 눈에 띄게 변했다. 이번에는 조셉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덜 명확해졌고 목소리는 긴장되었다. 특히 알리바이를 구체화할 때 이것이 두드러졌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왜 인근 주유소의 카메라가 그가 말한 시간에 그의 차를 포착하지 못했는가? 처음에는 목사가 카메라 고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고속도로 구간에서 주유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압박하며 여행의 세부 사항을 우토챘다. 조셉은 혼란스러워했고 거리와 도로 번호를 헷갈렸으며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요청하며 완전히 침묵했다. 바로 그 순간 성직자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경찰관들은 증인 진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엠마가 실종된 저녁에 목사를 시내에서 보았다고 확인했으며 혼자가 아니라 10세 미만일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가 가게 앞에 멈췄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나중에 엠마가 발견된 숲지대에 인접한 작은 공원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고 했다. 증인들은 그가 바로 목사였다고 확신했다. 그의 모습과 걸음걸이는 황혼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경찰은 도시 전역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자료 검토는 길었고 결과 없는 매 시간은 작은 마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주민들은 초조해했고 마을에는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셉은 더 이상 신자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고 심지어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변했다. 수사의 관심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안 마을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들썩였다. 외곽에 버려진 차고에서 제이슨 리의 회색 포드가 발견되었다. 수사 초기 며칠 동안 적극적으로 의심받았던 바로 그 젊은 학교 관리인이었다. 누군가 차를 훔쳐서 이곳에 버렸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겼다. 경찰관들이 차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하고 섬뜩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은 오래된 장난감, 작은 드레스, 티셔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등 어린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견된 것 중 어느 것도 엠마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젊은 남성의 차 안에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극도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제이슨은 다시 구금되어 긴급 신문을 받았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젊은 남성은 완전히 낙담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발견된 물건들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더욱이 제이슨은 자신이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동안
전날 밤 차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은 의심스러웠지만 경찰은 이 버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제이슨은 함정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흔적을 흐리려 했을까?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것은 제이슨의 차량 도난 신고가 그의 집 근처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녹화 영상에는 낯선 남자가 후드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빠르게 떠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녹화 시간은 제이슨이 경찰서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던 순간과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은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이 본 모든 것은 누군가가 제이슨을 유죄로 몰아가고 수사를 잘못된 길로 유도하며 진짜 범죄자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소 전문가들은 발견 현장에서 얻은 증거 분석을 계속했다. 새로운 결과는 경찰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도난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들에서 이전에 엠마의 손바닥에 있던 교회 열쇠 고리에서 발견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지문과 DNA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제이슨의 차에 물건을 넣은 사람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수석 형사의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더미가 놓였다. 그것은 인근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얻은 카메라 녹화 영상 출력물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확인 결과가 나왔다. 조셉 목사의 차는 그가 말한 저녁 시간에 가능한 비디오 감시 지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조셉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 해결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확신했다. 비록 체포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으고 조셉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제이슨의 차가 경찰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난당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이 치밀한 계획 뒤에 누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경찰은 도시 전역의 비디오 카메라 녹화 영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차량 도난 밤의 주유소와 주차장을 철저히 확인했다. 도시 외곽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는 제이슨의 버려진 차가 발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늦은 밤에 도착한 남자가 포착되었다. 영상 속 남자는 렌즈에 잡히지 않으려 애쓰며 계속 얼굴을 돌렸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걸음걸이, 제스처, 옷차림 등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녹화 영상을 여러 번 면밀히 검토했다. 영상 사본을 주유소 직원에게 보여주자 그는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즉시 이 남자를 알아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즉시 구매자의 목소리와 특징적인 제스처를 지적했다.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바로 조셉 밀러 목사였다. 영상에서 그는 작은 통에 휘발유를 사고 있었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불길한 색조를 띠었다. 조셉은 특히 밤 시간에는 의심을 사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즉시 목사의 집에 대한 철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식적인 절차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목사의 집은 작은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단순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사치 없이 소박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조셉의 책상 서랍에서 엠마의 손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열쇠고리들이 발견되었다. 여러 개가 있었고 모두 새 것이었으며 상자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논리적으로 보였다.
목사는 신자들을 위해 그런 기념품을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 중에서 엠마와 함께 발견된 증거물과 동일한 지문과 DNA가 있는 열쇠고리를 발견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목사에게 발견물을 제시하자 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매우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셉은 교회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 신자들과 손님들이 오가며 누구나 책상 위의 상자에서 열쇠 고리를 가져갔다가 다시 그곳에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작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명백히 조직한 함정이라고 수사팀을 설득하며 자신 있게 말했다. 목사는 즉시 재정 사기 혐의로 최근 해고한 전 조수 마크 톰슨을 떠올렸다. 조셉은 마크가 자신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으며 열쇠고리와 자동차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명백히 그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을 심각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마크 톰슨은 실제로 조셉과 갈등이 있었고 교회 기금 절도 혐의 이후 도시를 떠나야 했다. 마크는 최근 몇 주 동안 살았던 인근 마을에서 빠르게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마크는 철통 같은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엠마가 실종된 날, 그리고 더욱이 차가 돈 안 당한 밤에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가 살던 호텔의 카메라 녹화 영상은 그의 말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다. 톰슨은 며칠 동안 인근 마을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목사의 주장이 자신에게서 의심을 필사적으로 돌리고 경찰의 추가 질문을 피할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으려는 시도였음을 의미했다. 수사팀이 조셉에게 마크의 알리바이 확인 결과를 알리자 목사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점점 더 횡설수설하는 설명을 내놓았고 곧 댓글을 거부하며 완전히 침묵했다. 그의 평정심과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명백했다. 형사들은 다시 주요 증거로 돌아갔다. 열쇠고리, 휘발유, 도난 차량, 제이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은 목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동시에 조셉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데이터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엠마가 실종된 저녁에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도로 위가 아니라 시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의 버전의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형사들의 다음 모든 단계는 수사 종결에 가까워졌다. 조셉은 지속적인 감시에 있었다. 경찰은 공식적인 혐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전에 목사를 존경했던 모든 교구민들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주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 도시 외곽의 작은 식료품점 주인이 경찰의 요청으로 자신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바로 그가 숲지대로 이어지는 도로를 향한 카메라로 찍힌 특이한 장면에 처음으로 주목했다. 녹화는 엠마가 실종된 저녁에 이루어졌다. 황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모습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였다. 한 명은 분명 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현저히 작았으며 아주 어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숲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모습과 움직이는 방식으로 보아 조셉 목사와 매우 닮았다.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높은 확률로 그였다. 목사에게 더욱 나쁜 것은 그 옆에 바로 엠마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옷은 그날 저녁의 묘사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목사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날 저녁 엠마와 함께 있었고 그녀와 단둘이 있었다. 녹화 영상은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바로 그 증거가 되었다. 조셉 밀러는 자신이 강력히 부인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고 결코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주장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질문과 의심은 없었다. 모든 사실이 한 지점에서 모아져
도시의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의혹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오랫동안 옹호받고 신뢰받았던 목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된 후 조셉 밀러 목사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다. 가게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는 너무나 명백해서 밀러의 변호사조차 서류 폴더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변호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사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늦은 저녁에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조셉이 침묵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천천히, 마치 각 단어가 큰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날 저녁 엠마 옆에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밀러는 숲으로 산책하자고 제안하며 그녀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엠마는 현명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사람을 신뢰하며 즉시 동의했다. 그곳, 조용하고 외딴 곳에서 그는 엠마가 즉시 느낀 어떤 선을 넘으려 했다. 목사는 그녀가 갑자기 물러서며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반응에 겁이 났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 그는 상황 통제력을 잃었고 나중에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거나 그 순간 자체를 묘사하지 않았지만 그의 짧은 자백은 기록에 충분했다. 조셉의 말은 조용하고 단조롭게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없이 들렸다. 수사관이 사건 이후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자 밀러는 자신이 일어난 일을 숨기려 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엠마의 실종이 즉시 반향을 일으키고 대규모 수색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미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흔적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젊은 관리인 제이슨 리가 선택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그의 회색 자동차를 훔쳤고 경찰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내부에 배치한 어린이 물건들을 미리 준비했다. 밀러는 자신의 결정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제이슨은 의심받기에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차를 훔치고 물건을 흩뿌려 놓음으로써 그는 수사의 주의를 최대한 분산시키고 자신이 타격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기를 바랐다. 그는 단 한 가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의 실수와 거짓말을 그렇게 빨리 찾아낼 것이라는 점이었다. 재판은 짧았지만 긴장감이 흘렀다. 마을 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참석자 중에는 엠마의 부모, 실수로 거의 투옥될 뻔했던 제이슨 리, 그리고 초기 며칠 동안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심받았던 노인 이유 톰도 있었다. 심리 중 밀러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모든 이야기가 전 조수 마크 톰슨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그가 목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심고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의 시도는 거의 즉시 실패했다. 카메라, 증인, 대화 녹음, DNA 분석,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수집되어 어떤 오류 가능성도 배제했다. 검사는 목사의 모든 방어 시도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며 그의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었다. 검찰의 각 주장에 따라 조셉은 점점 더 낙담하고 침묵했다. 결국 그는 단순히 대답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판결은 신속하고 불필요한 설명 없이 선고되었다. 조셉 밀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결정을 읽었을 때 법정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한마디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목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그런 악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재판 직후 엠마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거리 구석구석이 딸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는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제이슨 리는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지만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이후 톰은 계속 자신의 거리에 살았지만 현관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다. 이제 그는 불필요한 시선과 대화를 피하려 애쓰며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마을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마치 비극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작은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 이전에는 이곳에서 당연했던 완전한 안정감과 무조건적인 신뢰감이었다. 밀러 목사가 한때 섬겼던 교회는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 신자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려 했고 저녁에는 건물이 버려지고 음침해 보였다. 정기적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신자 수는 훨씬 줄었다. 이야기는 긴 성찰이나 교훈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갑자기 끝났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것은 결코 잊히지 않을 혹독한 교훈이 되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지 어느 순간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마을은 점차 익숙한 삶의 리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신뢰의 대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성장기에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생활의 첫걸음은 종종 많은 도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자들은 이미 이 길을 걸어왔으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을 혼자 극복하려고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때때로 불균형적으로 심각하며 사람들에게서 기회와 전망을 빼앗아 갑니다. 캐시디 구스는 1997년에 태어났습니다. 캐시디의 어린 시절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사는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레이클랜드의 아늑한 동네에서 보살핌과 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소프트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장래가 유망하고 사교적인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족의 복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했으며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캐시디에게는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그들과 따뜻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 학생은 부모님이나 법 집행관과 갈등을 겪지 않았고 해로운 습관과 금지된 물질을 피했으며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하고 인상적인 학업 성과를 보였습니다. 캐시디는 어머니의 가사를 돕고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모든 지인들은 그녀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직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녀의 인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정적 안정을 이룬 후 나중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봄 14살 10대 소녀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캐시디에게서 그녀답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우선 체중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과정 탓으로 돌렸습니다. 젊은 여성은 옷차림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마치 캐시디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심각한 콤플렉스를 겪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는 몸매를 가리는 헐렁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학교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캐시디는 체육 수업 전에 다른 여학생들과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자신의 비밀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여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캐시디는 끊임없이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이전에는 사교적이고 웃음이 많았던 캐시디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고 거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으며 교회 가는 것을 멈추고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캐시디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동생과 어머니 모두 딸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둘째 딸에게서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성은 가능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캐시디는 추측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검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이 그런 것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러 개의 테스트기를 샀고 캐시디는 그것을 해보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너무나 신뢰해서 검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디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소녀는 모두를 쉽게 속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상황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경솔함은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성은 딸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캐시디는 피임에 대한 강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밀접한 관계가 없고 젊은 남성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딸의 옷을 세탁했고 그녀의 여성 주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버지조차 캐시디의 특이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담요를 두르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논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처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딸은 모든 질문과 의심을 똑같이 물리쳤습니다. 오빠와 여동생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여동생은 특히 학교에서 퍼진 소문 이후 캐시디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녀는 테스트의 정직성을 의심했고 여러 차례 가족에게 자신의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정보는 조부모에게까지 전달되었지만 그들 역시 손녀에게서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캐시디는 사춘기 때문에 단순히 살이 쪘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매우 부끄럽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름 중반에는 헐렁한 옷 아래에서도 변화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담요를 거의 벗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캐시디는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질문을 피했으며 때로는 무례함까지 보였습니다. 딸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부모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이전처럼 계속 살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랫동안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캐시디의 어머니는 딸이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변기와 집 근처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어머니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쳐 보이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부자연스럽게 창백하고 아파 보였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캐시디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욕실에서 본 것 이후로 어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딸을 데리고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소녀가 발육 부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검사하고 상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에게 학생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검사 후에는 명백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했고 소녀는 일어난 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실제 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캐시디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소녀의 버전에 따르면 그녀는 욕실에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캐시디는 실수로 물을 내렸고 그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녀는 그것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녀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었고 상처가 치료되었으며 회복을 위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캐시디와 함께 돌아왔고 둘 다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여성은 이 어려운 시기에 딸을 모든 면에서 지원했습니다. 2012년 9월 22일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캐시디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은 딸이 단순히 상한 음식을 버리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냄새의 근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한 채 그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씻지 않은 옷이 담긴 통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불쾌한 냄새는 바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내용물을 뒤지다가 여성은 바닥에서 신발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었을 때 42세의 어머니는 냄새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경 충격을 받은 여성은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사건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당국 대표들이 허드슨 가족의 집에 도착하여 14살 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캐시디는 거의 주저없이 자신이 아이를 출산한 것을 모두에게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 운명적인 날 그녀의 양수가 터졌지만 젖은 침대 시트를 모아 욕실로 가서 성공적으로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소리를 덮기 위해 샤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견디고 소음을 덜 내기 위해 수건을 이 사이에 물었습니다. 캐시디는 변기에 앉아 가위를 사용했습니다. 과정을 마친 후 그녀는 수건으로 욕실의 모든 흔적을 닦았습니다. 지친 젊은 어머니의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그녀는 아기가 숨 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은 발각될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학생은 이 모든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자격을 결정하려고 노력했고 따라서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숨기지 않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크리스마스 산타 모양의 인형이 주어졌고 캐시디는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시연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눈을 뜨지 않았지만 젊은 여성은 아기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아기가 아직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상자를 버리지 않았는데 단순히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학적 검사만이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신생아는 완전히 발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체중은 약 4kg이었습니다. 캐시디 자신이 40kg을 약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산에 대한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모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 아기의 생명기능 소멸 원인은 산소 공급 차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캐시디가 왜 아기를 자기 방에 두고 갔는지, 그리고 방에 강한 불쾌한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숨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녀의 잠재의식적인 죄책감이 나타났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발견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캐시디가 침묵하고 완강하게 남아 아이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상황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캐시디는 부모와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여 가족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했고 그들의 예상되는 불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임신 흔적을 비밀로 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조기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조사 끝에 학생은 구금되어 카운티의 청소년 범죄자 특별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후 그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중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극도로 부적절한 대우 혐의, 역시 최고 등급의 혐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법 집행기관 대표들은 그녀의 행위의 심각성이 가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는 합리적인 젊은 여성으로 묘사하며 법원의 판결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척들은 캐시디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성인형법에서 1급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또는 최고형입니다. 그러나 캐시디의 나이는 후자의 선택지를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미국 대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적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헌으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정신과 감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고 가장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가족은 유죄 인정 협상을 성공시킨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문회는 극도로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구슨 가족은 젊은 여성을 지지했으며 모두 울면서 일어난 일이 많은 운명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 시작 전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임신을 의심했지만 음성 테스트 결과를 믿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순히 체중이 증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캐시디의 상황을 알았다면 그런 결과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원하고 아이가 도착했을 때 도왔을 것입니다. 결국 캐시디 주변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신문 비디오에서 주요 피고인은 새로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시연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느낌으로는 약 1분 정도 걸렸습니다. 판결 선고 시 판사는 젊은 여성이 이전에 법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사회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최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캐시디 구스는 그의 의견으로는 단순히 부모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 속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 시 판사는 캐시디가 다른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동의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원위원회는 그녀를 힐스버러 여성 청소년 아카데미의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디가 법정을 떠날 때 그녀는 교도소 옷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몇 달 후에 그녀는 자신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판결은 18개월 구금이었습니다. 판사는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만약 캐시디가 다시 법의 경계를 넘는다면 그녀는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석방 후 그녀는 규정된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속적인 관찰 하에 놓일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위반이라도 캐시디는 이미 15년 동안 성인 기준에 따라 형사시설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별도의 조사 라인은 아이의 아버지 문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생물학적 친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다른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미 캐시디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젊은 남성의 이름은 이 떠들썩한 사건의 소동과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관련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사건은 모든 지역 및 연방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특히 한 과학 논문은 캐시디 구슨의 상황과 유사한 수많은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법칙성을 밝혀냈습니다. 청소년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의 불만을 두려워하는 미혼 여성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완고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슨 가족의 역할과 아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종종 젊은 여성들은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능력을 잃습니다. 캐시디는 반복해서 이에 주목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버전을 주장했고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오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측면은 특히 최근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극도로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과 공동체는 반대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캐시디를 지지하며 가족의 간접적인 개입을 보았고 다른 일부는 책임을 전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문가의 연구는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9명의 여성 중 7명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거나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내의 단순화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혼합은 그들의 행동에 위험한 적응과 나타난 아이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여성들은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종종 스포츠를 했으며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을 캐시디와 연결시켰습니다. 역할 혼합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독특한 죄책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종종 그러한 청소년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명백한 건강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생존 불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조차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계속 살아갑니다. 상황은 캐시디에게서도 관찰되었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고립으로 악화됩니다. 친척들과 문제를 논의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캐시디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청소년의 가족 계획과 관련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개입이 그녀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4살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아직 충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캐시디 구슨 사건은 유사한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대중은 왜 그렇게 무거운 의사결정 부담이 전적으로 캐시디의 어깨에 놓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부모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논평가들은 그들의 수동성이 슬픈 결말로 이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논리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딸의 체형 변화나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었을까? 왜 캐시디의 설명은 그렇게 쉽게 믿어졌고 그녀의 상태에 대한 명백한 징후는 무시되었을까? 친척들 스스로 캐시디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인정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명백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 욕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흔적을 발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캐시디를 더 일찍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에게서 부모에게로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시디가 친척들의 관심 부족으로 고통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중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사무용 가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 캐시디가 이것을 사용하여 상황을 독립적으로 해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불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상태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캐시디가 부모의 반응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선호했을까? 대중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14살 소녀가 그런 절망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러한 질문은 철저한 검토를 수행한 수사관들에게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부모 측의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추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시디에 대한 의학적 검사 결과 그녀의 피부에는 신체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다른 아이들은 부모에 의한 어떠한 부적절한 대우도 부인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 특별시설에서 18개월을 보낸 후 캐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언급했습니다. 특성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재발 가능성을 극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의 저항으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캐시디는 이전의 지인들을 잃었고 적대감에 부딪혔으며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부모가 체포된 이후로 건드리지 않았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14살 때 사용했던 여드름 로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친척들과의 소통이었지만 그들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에서 수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녀는 반복해서 사람들의 증오와 박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언제 안도가 찾아올지 불분명했습니다. 트라우마적 경험과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캐시디는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2017년에 그녀는 첫 딸 미아를 낳았고 2년 후 둘째 딸 세마야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다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사건들은 정상적인 삶을 위해 싸우려는 캐시디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페이지에서 그녀는 환경이 그녀가 아이를 갖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이유를 묻자 캐시디는 스마일리 형태의 답변으로 제안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사람들이 신생아와 관련된 그녀의 과거 행동을 잊을 수 없으며 많은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시디를 남은 생애 동안 고립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썼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옆에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캐시디는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이자 행복한 가정 생활을 구축하려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하는 많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슬픈 출판물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캐시디는 첫 아이에게 일어난 일과 스스로 화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에게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캐시디는 원래 그를 없앨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부를지 계획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서류에 단순히 베이비 구슨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캐시디는 공식 기관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체 환경에 관찰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대중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살 기회를 빼앗긴 신생아의 운명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출판물에는 종종 영혼의 환생이라는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내적 회개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 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대중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에 자신의 계정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고, 견딜 수 없게 된 끊임없는 압력과 억압을 지적했습니다. 캐시디는 새 프로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진 게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매티슨빌 대학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녀의 개선 평가에서 틀렸던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그녀는 법과 새로운 문제를 겪었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형사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